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정의선 회장은 10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는 전동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고 수준의 전기차 생산 시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율이 달러당 1,400원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외환 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중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과거 위기와 펀더멘털에서 차이가 있지만 영국도 어려움을 겪을 만큼 대외 상황이 불안해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모두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인플레 감축법 소외로 큰 폭의 이익 신장이 4분기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 외국계 사모펀드가 KTNG의 인삼공사 분리 상장을 요구했습니다. 주주가치 재고를 주문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문 기자. 네, 오늘 장은 즐거운 코스피 반면 우울한 코스닥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제에 이어서 또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6천억 원 넘게 매수했습니다. 이게 지난 8월 31일에 7,500억 원 매수한 이후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반면 이 코스닥의 경우는 개인만 홀로 사들였고요. 코스피와 달리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달러와 유로가 지금 한 달여 만에 지금 패리티를 회복했다. 1달러가 1유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뭐 위화나 엔화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어떤 긴축 속도 조절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환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증시는 이렇게 어중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말씀해주신 이 속도 조절 기대감이 전 세계 증시에 좀 작용을 했지만 아무래도 미국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된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우리 코스피의 성장 폭을 좀 발목을 잡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주요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전과 같이 깜짝 실적은 없었고요. 이에 우리 증시 상승세가 다소 제한이 됐는데 이 코스피는 상승하고 또 코스닥은 하락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서로 다른 방향을 보이는 것도 여기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 주요 기술주들이 3분기 실적을 내놨는데 꽤 부진했고요. 이들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주와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이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기술주 부진이 우리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술주들의 어떤 비관론으로 이어졌다 이 얘기네요. 맞습니다. 알파벳 실적 발표 이후에 전문가들의 발언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유튜브, 이 알파벳의 가장 큰 수익원인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이 좀 급감했고 앞으로도 좋지 않다라는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네이버, 카카오 역시 이런 광고나 플랫폼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큰데요. 이런 좀 우려가 이 두 기업으로 번졌습니다. 오늘 네이버는 3.6%, 카카오는 2.3% 하락하며 장을 끝냈는데요. 당장 내일도 이 메타가 실적을 내놓습니다. 시장은 3분기 실적이 1년 사이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부정적인 실적 전망, 또 대외 사업 환경 악화, 그리고 주가 부진은 단기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두 회사가 다음 주에 발표하는 3분기 실적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전망을 뚫고 호실적을 기록한다면 반짝 주가 반등을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 며칠 지금 삼성전자 움직임, 주가 움직임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가 코스피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에 진입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반도체 업황이 지금 안 좋다면서요. 실적도 굉장히 안 좋게 나오지 않나요? 맞습니다. 실적 자체는 잠정 실적에서 발표했듯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오늘 하루에만 3%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벌써 4거래일 연속 상승세입니다. 3분기 실적은 이미 매출액이 76조 원이고 영업이익이 10조 8천억 원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잠정 실적이 발표됐는데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과 비교해서 31.7% 내리는 등 이 실적 부진에 직면할 것이라는 이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예. 오늘이죠. SK 하이닉스도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의 하락폭을 보시면 60%가 넘게 1년 사이 하락했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주가가 오르는 이유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를 1조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8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봤더니 삼성전자가 1위, SK 하이닉스가 2위였습니다. 네, 업황이 안 좋다는데 왜 매수를 하는 걸까요? 지금 6만 전자 거의 다가왔던데요. 증권업계에서 분석하기로는 장기적인 전망에 조금 더 베팅하는 모양새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반도체 업황 부진 국면에서 다른 경쟁사와 좀 비교를 했을 때 가격 방어력이나 좀 이익 방어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도 상대적으로 이익을 더 방어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더해 삼성전자가 100조 원이 넘는 현금을 기반으로 메모리와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또 인수합병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세에 불을 지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저가 매수세라고 보는 해석은 어때요? 맞습니다. 저도 좀 이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외국인이 연일 사자 행진을 좀 이어가는 거는 아무래도 저가 매수세가 크게 작용했다라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네. 제가 좀 이 지수의 하락률을 살펴봤더니 코스피는 연초 대비 이미 30% 넘게 떨어진 상황이고요. 특히 코스피 200과 같은 대형주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많이 내렸습니다. 이 코스피 200의 주가 수익 비율 PER은 8.3배 수준으로 코스닥 22배, 코스피 9.5배보다 낮습니다. 즉 대형주와 우량주 투자 매력이 부각되자 이 해당 종목들로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외국인이 이달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10곳 가운데 5곳이 시가총액 10위권 내에 포함이 됐습니다. 다만 반도체 업황은 내년 3분기나 돼야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은 당분간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PER 등 밸류에이션 매력이 줄어들게 되면 언제든 외국인 투자자는 다시 매도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상승세가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증권업계는 현재 바닥은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말까지 삼성전자 주가는 6만 원 중반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우리 반도체 업황은 중국의 IT 수요와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것만큼 불확실한 게 없죠. 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어지는 상승세 속에 월가에서도 하루하루 또 전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세는 어떻게 평가가 나오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 기자, 벌써 다음 주면 이제 11월 FOMC가 열리는데 지금 뉴욕 증시는 4거래일째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어떤 요인으로 봐야 될까요? 네, 이 미국의 경제 지표들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연준이 이제는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조절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뉴욕 증시 말씀하신 것처럼 4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주택시장 동향을 보여주는 케이스 실러 주가 가격 지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 지난 8월에는 전년 이 동월비 15.6%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8월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13%만 상승을 하고 그쳤습니다. 이만큼 2.6%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포인트냐면요. 35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하락이 크게 나타났다라는 거죠. 예. 실제로 주거비가 미국 CPI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분의 1이나 되거든요. 따라서 이 집값 하락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물가 지표도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네, 또 물가 관련해서 보자면 소비 지표도 좀 하락하면서 소비가 좀 침체될 거다 이런 전망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미국의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요. 역시나 석 달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가계 심리도 좀 악화된 모습을 보인 점이 작용을 했는데요. 8월에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3.2를 기록했고요. 9월에는 8월이죠? 8월입니다. 9월에는 107.8을 기록했고 이번 10월에는 102.5로 좀 하락폭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예. 이런 소비자 신뢰 지수가 의미하는 바가 경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100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또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27일에 발표될 미국의 3분기 개인 소비 지출 증가율도요. 코로나19 이후 최저치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집값도 또 소비자들의 지갑도 닫히면서 연준에게 금리 인상을 더 강렬하게 할 필요가 없다. 예. 이런 시장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확실히 물가 관련 지표들이 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시장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좀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깔린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기대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나 월가에서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늦춰지면
이어지면서 주식 시장에도 반등 랠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12월에 75bp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전날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24일에는 54.9%의 전문가가 75bp가 인상될 것이다. 이렇게 지지를 했는데요. 25일에는 49.5%로 소폭 줄어든 겁니다. 이 모간 스탠리에서도요. 이미 미국 증시는 많은 악재를 반영했다라면서 이 바닥론에 대해서 신호탄을 보여줬습니다. 또 코너스톤 웰스도요. 인플레이션의 주요 변수인 주택 시장의 상승 둔화 조짐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라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서 기대감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솔루션스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둔화되고 있어서 연준이 시장 예상보다 굳이 더 높이 금리를 올릴 걱정은 없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춘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거고요. 더 높은 수준으로 좀 증가가 될 수 있겠다. 증시가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단 앞서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약세장 랠리에 대한 시각들이 많이 보이긴 합니다. 문제는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벌써 사흘째에도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이게 또 타이밍 잡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월가에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앞으로 오게 되는 랠리에 대해서 기회를 잡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랙트 마켓은 장기적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빠르고 큰 랠리는 약세장에서 나온다라고 조언을 하면서 이 약세장 랠리를 놓쳐선 안 된다고 조언을 했고요. 빌 아일리 웰스에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S&P 500 지수가 현재 3,800선의 저항을 극복하고 3,900선을 넘어서는 이 상승의 흐름을 시작했다라면서 주식의 랠리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월가에서 연준의 금리 속도 조절 기대감에 반등 랠리가 조금은 더 이어질 것으로 점치는 시각이 우세한 편입니다만 이런 반등 랠리 이후에 급락할 가능성은 분명 있으니까 경계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브레이 인베스트에서는요. 지금의 상승, 연준의 속도 조절에 대한 낙관론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 라면서 언제든지 그 흐름은 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락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처음에 몇 번의 상승은 놓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조언까지도 했습니다. 일단 이런 상승세가 정말 지금 상황에선 반갑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을 고려해서 추후에 또 하락할 시나리오는 좀 열어두셔야겠습니다. 뭐 이렇게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관한 기대감이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상황이니까 반가운 거지 이렇게 경기가 둔화된다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된다면 기업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악영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밤에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요. 알파벳은 어닝 쇼크를 보이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락했는데요. 이렇게 실적 시즌에 악화된 실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은 증시 랠리의 부담입니다. 당장 내일 새벽에는 메타, 또 모레 새벽에는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하는데요.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 기대감 속에서도 이 기업들의 실적에 함께 뒷받침될 수 있을지 확인하시면서 약세장의 투자 전략 세우셔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모두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는데 4분기 이후 전망에 대한 자신감도 강했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은 올해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200억 원으로 연간 영업이익 첫 1조 원 돌파도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하면서 배터리 판매가 늘어난 데다 원단화 환율이 올라간 효과도 톡톡히 봤습니다. 연간 매출 목표도 3개월 만에 3조 원 늘어난 25조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4분기 매출이 3분기보다 1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장 공격적으로 미국에 진출한 LG에너지솔루션은 내년 실적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올해 9월까지 LG에너지솔루션의 수주 잔고는 370조 원에 달합니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에 대한 대기 수요는 내년도도 굉장히 견조할 걸로 보아집니다. GM, JV, 을키용 공장이 이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효를 발휘할 것 같고요. 매출과 손익 모두 내년은 올해 대비해서 보다 의미 있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역대급 실적을 내놨습니다. 분기 기준 처음으로 매출 5조 원, 영업이익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으면서 수익성을 따지는 사업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삼성 SDI 매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젠5 등 고부가 가치 전기차 배터리와 전동공구용 원통형 배터리가 실적 향상을 이끌었습니다. 삼성 SDI 역시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까지 이 같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IRA에 대비해 북미 지역의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IRA 발표 이후에는 더욱 다양하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IRA의 구체화된 실행 내용을 확인하면서 글로벌 사업 전략을 고려하여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IRA 시행을 앞두고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북미 시장 선점이 속도를 내고 있어 경기 침체를 넘어선 K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 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국내 대표 부품 업체 LG이노텍과 삼성전기의 3분기 실적은 엇갈린 행보를 나타냈습니다. 두 회사 모두 IT 수요 감소의 영향권에 들었지만 고객사에 따라서 결과가 갈렸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LG이노텍의 3분기 매출은 5조 3,874억 원. 영업이익의 경우 3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주요 고객사인 애플의 신제품 출시 영향을 톡톡히 본 겁니다. 애플이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 상위 모델 화소수를 4배가량 늘리면서 LG이노텍의 수익성이 높아졌습니다. 플러스 모델 감산 소식이 있었지만 오히려 프로 모델 비중이 늘어나며 LG이노텍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애플 아이폰 제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프로 모델 비중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50% 초반 이 정도 예상했다 그러면 최근에는 한 65%까지도 상향되고 있다라는. 반면 같은 부품 대장주인 삼성전기는 최악의 3분기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매출이 6% 감소하며 역성장했고 영업이익 역시 32%나 감소했습니다. 통상 3분기는 부품업계 성수기로 꼽히지만 중국 고객사들의 부진으로 주력 제품인 MLCC 매출이 급감하면서 타격이 불가피했습니다. 삼성전기가 2분기 이후 공장 가동률을 10%가량 줄였지만 재고 감소 속도가 생각보다 더뎠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부진은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4분기는 플래그십 스마트폰용 초소형, 초고용량 및 전장용 제품의 견조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나 IT용 유통 재고, 조정 용량 지속 등으로 출하량은 3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IT 수요 부진 속에서 애플을 잡은 LG이노텍과 중국에 집중한 삼성전기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미국의 통화긴축 속도 조절 기대감 속에서도 우리 환율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00원대 이상의 어떤 유례없는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2의 외환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외환 금융시장 괜찮은 건지 심층 분석합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 정호진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킹달러라는 말 최근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소폭 내리긴 했지만 오늘 환율 1,426원 선에 마무리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근데 최근 1,500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긴 건 지난 1997년의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금리 환율이 굉장히 높게 뛰고 있는데 이 같은 급등세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달러 강세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는 이유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에 긴축 기조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대외 변수들이 있었고 이 대외 변수들이 물가 인상에 압력을 주면서 미국이 계속해서 금리를 인상해 온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 최근에 물가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면서 이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11월과 12월에 미국이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 11월 회의에선 75bp 그리고 12월에는 50bp의 금리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두 차례 회의에서 이처럼 자이언트 스텝과 빅 스텝을 밟을 경우 올해 안에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약 1%포인트 넘게 벌어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처럼 금리 역전이 심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게 됩니다. 더 높은 수익성을 찾기 위해 우리 시장을 이탈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원화 가치가 결국 하락하는 이런 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하나의 우려점은 지금 환율 방어를 위해서 우리나라 당국에서 시장에 달러를 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외환 보유고가 크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네, 얼마나 줄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전달 대비 약 196.6억 달러, 약 197억 달러 가까이 줄었습니다. 14년 만에 최대 폭이라고 하는데 이 14년 전이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겁니다. 물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IMF 내에서 한국의 외환 보유고가 적다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환율 그리고 외환 보유고를 살펴봤고 또 그런데 실물 경제 부분을 한번 보면은 제조업 재고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120%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 지표들이 계속해서 과거 금융위기, 외환위기 때와 많이 겹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장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다가오는 파도에 단단히 채비해야 한다.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또 한 번 외환위기가 되돌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 짚어드렸습니다. 네, 우리 외환시장의 위기는 기업들의 도산 우려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신용훈, 김종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오늘은 이례적으로 소폭 내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고환율에 대한 고민은 전 세계적인 고민인 거죠? 맞습니다. 특히나 아시아 시장에서는 특히나 고민이 더 깊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그 아시아의 주된 경제를 주축을 삼고 있는 양국이죠. 네. 중국의 위안화 그리고 일본의 엔화도 같이 하락을 거듭하면서 위기감을 상당히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엔달러 환율은 지난 20일에 달러당 150엔을 넘었었는데 이게 3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위안화 역시 25일 달러당 7.3위안을 돌파했는데 2007년 12월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엔화와 위안화 모두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있었던 당시에도 이렇게까지 오르지는 않았었거든요. 때문에 블룸버그라든가 CNBC 같은 외신에서도 아시아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라고 경고 등을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신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 시장만 좀 좁혀서 본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거시경제나 당시 이제 IMF 외환위기 당시하고 좀 비교하면 직접적으로는 더 안전한 상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이창용 총재의 발언도 전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창용 총재는 97년과 2008년처럼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니다라고 지금 단언하기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높은 대외 신인도의 세계 9위 수준의 외환 보유액 규모를 고려할 때 유사시의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 과도한 우려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오히려 경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의 여러 방어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정말 방어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가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구심이 여전하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트라우마 속에 외환 보유고도 늘리고 외화 순 자산도 확보하는 안전판을 여럿 구축해뒀습니다. 정부의 외환 보유고는 4천억 달러 수준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기에 끌어쓸 수 있는 달러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해외 주식 펀드 비과세라든가 해외 주식 투자 확대 등의 조치를 통해서 순자산 규모를 조금 더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환율 급등으로 인해서 외화 시장 안전을 위해서 6천억 달러 규모의 대외 금융자산을 매각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발언한 건 역시 이런 고민에서 나온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안전판 마련에 대해서 정부는 2008년 이후 투기적인 자금이 한국 금융시장을 흔들지 않도록 여러 조치도 조금 취해놓은 상태인데 당시 2008년 상을 좀 거슬러 올라가자 보면
수출 악화에 당시에는 또 단기적인 환율 상승, 요즘처럼 또 유동성 위축까지 겹치면서 외환 건전성 3종 세트로 위기를 한 차례 넘긴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시장이 안정되면서 이를 좀 줄여서 은행들의 유동성 규제로 대체해 왔는데 이것만으로도 또 부족하다 보니까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통화 스와프 또 조선사의 선물한 직접 매입 등을 통해서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는 조치들을 직접적으로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런 조치들을 해나가는 상황에서 올 들어서 따져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의 어떤 절하율을 봤더니 지금 아시아에서 엔화 다음으로 지금 절하율이 가장 큰 걸로 나오던데 심지어 지금 우리는 일본과는 다르게 최근에 금리를 올렸는데도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어째서 이런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 통화 자체가 아시아 통화 중에서 상당히 약한 편에 속하다,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글로벌 외화 시장에서 통화별 거래 순위를 좀 뽑아봤습니다. 달러화가 당연 1위였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유로화였고 3위가 영국 파운드화였습니다. 그리고 4위와 5위, 6위가 각각 일본 엔화 그리고 캐나다 달러, 중국 위안화였는데 물론 4위 이후부터는 매달 이 순위 집계에서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워낙 통화량이 차이가 미미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순위 발표가 20위까지 하는데 20위에 태국 바트화도 있었고요. 또 말레이시아의 링깃화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원화는 이 20위권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국제 통화 시장에서 통화 해치 순위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밀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때문에 아시아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실제로 본격화됐을 때 우리나라 원화가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원화 가치가 취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몇 가지 지표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많이 연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 외채 부분을 짚어보면 이게 상당히 많이 증가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기가 빨리 돌아오는 채무를 말하는 거죠. 네, 1년 만기 이내에 팔 수 있는 달러이기 때문에 상당히 투기적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시장을 흔들 수 있다라는 건데 이 비율을 따져봤더니 지금 41.9%로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동안 굉장히 안정세를 보여왔던 것들이 이제 40%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외화 유동성만으로는 조금 더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미국의 강력한 긴축 기조 속에서 달러를 조달하기 위한 비용도 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달러를 빌리기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원달러 스와프 베이시스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8월 말과 비교해서 지금 그래프에서 파란 선을 의미하면 보통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었고 팬데믹 당시만 잠깐 빠졌었던 정도인데 이게 다시 상당히 좀 변동을 보이면서 8월 말 대비 비용이 2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1년 만기 기준으로 해도 마이너스 110bp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역시 상당한 부담을 주면서 환율을 누르고 있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융위기 당시였던 이 원달러 환율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300bp 수준까지 갔었기 때문에 당시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당국 입장에서도 단기간에 달러를 조달하는 부담이 늘어났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 외화 건전성에 또 적신호가 켜지면서 한국은행에서는 환율 방어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다시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데 기업들은 자금 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졌다는 거죠. 네, 지금 레고랜드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화 증권이 이제 부도가 나면서 그 위기가 계속해서 증폭이 되고 있는 건데 자금이 돌지 않는 상황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AA 등급 정도만 돼도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 LG U+가 1,500억 원 정도의 회사채를 지난주에 조달하려다가 기관 수요 예측이 미매각되는 일이 벌어졌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는 한국전력이 AAA 등급인 한국전력 또 그리고 가스공사, 인천국제공사, 국제공항공사 이런 공사채 같은 경우에도 연 5.9% 정도의 높은 금리를 제시하고도 조달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우량한 회사채가 매각되지 않다 보니까 회사채 발행은 올해 상반기만 해도 매달 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씩 발행이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더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감소하면서 이달 들어서는 2조 5천억 원 정도까지 줄어 있는 상태고요. 기업들이 이제 웬만한 신용도로도 발행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은행 대출을 받거나 보유한 현금으로 돌아오는 만기들을 상환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는데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LCR이라고 하는 지표를 지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은행채가 쏟아져 나오면서 회사채 시장에서 이보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더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악순환처럼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기업들의 그 자금 조달 문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채권 문제도 있고 주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낳고 있는데 가장 또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부동산입니다. 지금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부동산 자산들을 대거 매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교보신탁이 최근 서울 삼성동의 오피스 빌딩을 매각한 데 이어서 내놓은 데 이어서 NH 아문디 자산운용은 상반기에 을지로 유안탑 빌딩을 매각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최근에는 여의도 현대카드 빌딩까지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밖에 SK나 한화 같은 대기업 그룹 계열사들도 해외 자산들을 매각하거나 자회사 지분들을 매각하는 매각 리스트에 올리면서 유동성 확보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의 기폭제가 된 게 앞서서 김 기자가 또 짧게 언급을 해주셨지만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네. 정부에서는 50조 플러스 알파 지원책을 내놓긴 했는데 이게 좀 효과가 있는 상황입니까? 정부가 급하게 정책을 이제 내놓으면서 시장이 안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불안한 자금 조달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더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금융위의 입장입니다. 예. 보면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어제 금융의 날 기념식 이후에 한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채권 시장 안정펀드로도 부족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거나 한국은행의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국고채 발행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 역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다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는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한 컨퍼런스에서 올해 국고채 발행 물량을 기존 목표보다 확실히 축소하겠다라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행량을 줄여서 채권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건데 글로벌 채권 시장이 아무래도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채권 금리 상승을 억제하면서 기업들에게 조금은 숨통을 틔워주겠다라는 게 정부의 구상으로 읽힙니다. 다만 정부의 이런 예상대로 민간 단위의 채권 안정 펀드를 추가로 조성하기에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 직후에 금융투자협회와 대형 금융사 증권사 9곳이 이제 유동성 경색을 풀기 위해서 각각 한 1,000억 원씩을 조달해서 채권 안정 펀드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논의할 당시에는 모두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다가 이게 상당히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형 증권사가 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배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이견이 나오기 때문인데 오늘 오후에 지금 증권사 실무진들이 금융위 금감원과 함께 다시 만나서 회사별로 유동성 위기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상황이냐 서로 점검을 해보고 이에 합당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지금 업계 의견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단위의 채권 안정 펀드가 추가로 조성될지 아니면 신용 보강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번 주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녁입니다. 이찬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은행장들하고 저녁 만찬 회동을 갖게 되는데요.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정기 이사회 이후에 은행장들과 저녁 만찬을 갖는 건데 이 회동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비롯해서 국민과 신한,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장들 그리고 주택금융공사 사장,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레고랜드발 PF 자산 유동화 부실 사태 때문에 채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은의 역할론에 대한 논의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연말에 다시 한번 이제 빅스텝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런 금리 부담 줄이기 위한 해법도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신용은 김종학 기자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금융 외환 시장 불안 상황 전문가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직접 연결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명예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기준금리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만 여전히 내년 초까지 4.5%까지 금리가 갈 거다 이런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와의 이 금리 격차 문제 어떤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는 이제 연말까지 한번 한국은행이 금통위를 열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 반면에 미국은 이제 2번 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 대개 한미 간의 금리 차이가 한 1% 이상 이렇게 날 걸로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많이 높이면은 이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거나 가계부채가 부실화돼서 또 금융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그 사례를 보면은 대개 단기의 금리를 한 3%포인트 이상 높이면은 대개 역사적으로 보면은
금융위기나 외환위기가 초래된 적이 많았는데요. 미국은 이미 이제 올해 4%포인트 높일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2.75%포인트에서 3%까지 이렇게 높일 걸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조금 위험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 이자 부담이 늘어나니까 뭐 이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이 또 빅스텝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도 있던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과의 금리 차 더 벌어질 것도 염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지금 환율이 1,400원대 위에서 떨어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이 제2의 외환위기가 오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올해는 이제 경상수지 무역 수지는 적자지만 경상수지가 흑자가 나기 때문에 대외 신인도가 어느 정도 유지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불안 요인이 없는 건 아닌데 또 환율이 이제 올해 들어서 20%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또 외환 보유고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위기의 시그널로 작동을 하는데 내년에 만약 이제 경상수지가 더 악화된다면은 상당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고랜드발 증권사 도산 또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데 이번에 정부에서 50조 원 유동성을 투입을 했습니다. 이런 조치로 좀 우려가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제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오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내려간다는 그런 기대가 생기게 되면은 조금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도 앞으로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자금 시장에서 경색이 생기고 또 금융 부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이제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많은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리도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은 이제 건설사라든지 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이 이제 내년도에 가면 더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사전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PF 부실 문제가 만약에 다시 불거진다면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요즘에는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캐피탈 쪽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제일 먼저 건설사가 그 자금 뭘 공급받지 못해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사의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그 금융회사가 이제 또 부실화되고 이것이 점점 더 번지면은 이제 큰 금융회사까지도 부실화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년 상황이 그 하버드 대학의 로고프 교수라든지 벤 버냉키 그 연준 의장도 내년 세계 경제가 굉장히 큰 침체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장기화된다. 2-3년 동안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 또 자본 신흥시장국의 자본 유출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렇고 우리 전체가 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교수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 경제학과 김정식 명예교수였습니다. 이런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당장 제2금융권의 대출 행태 변화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달 금리가 비싸 돈 구하기 어려워진 저축은행들은 부실화 우려를 피하기 위해 신용대출을 아예 취급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 대출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올 9월 기준 개인 신용대출을 3억 원 이상 취급한 34개 저축은행 중 11곳은 신용점수 600점 이하에는 신용대출을 아예 내주지 않았습니다. 실제 일부 저축은행들은 이달부터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의 경우 아예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영업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최근 저축은행들이 은행과 금리 격차를 벌리기 위해 예금 금리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최고 연 6%대까지 치솟은 상황. 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조달 비용은 높아졌지만 대출 금리의 경우 20%를 넘을 수 없도록 상한선이 지정돼 있는 만큼 저축은행의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게다가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PF 대출 부실 우려까지 커지면서 저축은행들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 운용을 보수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용대출 연체율이 전체적으로 다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기업금융도 경기가 좀 워낙 안 좋으니까 PF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자금 회전이 잘 안 돼요. 지금 저축은행들이 기본적으로 뭐 조달도 비싼 데다가 연체율도 높고 하니까 여전히 좀 축소하는 경향이 있고.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금융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저축은행 예금금리와 마찬가지로 채권금리 역시 6%대에 달하면서 조달 비용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카드사들은 고금리 구간인 18에서 20%대의 카드 대출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워요. 조달받아서 하는 건데 채권 시장이 안 좋잖아요. 아마 아주 상당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제2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데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만큼 중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Both countries define themselves as cultural powers. Actually, I would say cultural superpowers. And both Austria and Korea's culture is an important economic factor as well, creating value, creating jobs. 한경미디어그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품격을 더 높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를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지난밤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나서 감사의 뜻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공장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터닫기 공사가 한창입니다. 여의도 약 4배 면적 부지에 조성되는 공장은 연간 30만 대의 전기차를 양산할 예정입니다.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 브랜드 전기차가 모두 이곳에서 생산됩니다. Together, we will make the new Hyundai Motor Group made a plant America the envy of the industry. Our $10 billion investment in this EV plant and other U.S. operations in proof of our strong commitment to electrification and the region. 대규모 자동차 공장을 유치한 조지아주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현대차에 감사함을 내비쳤습니다. 조지아주는 현대차에 2조 원 넘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I want to say thank you for bringing even more jobs to the number one state for business. New Honda plant that's coming in southern Georgia is going to bring a lot of energy to Savannah area and Bryan County, and that it will provide the jobs needed so that we can continue to grow as a community, but also industrialize our generations to com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성명을 내고 공장 설립이 미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자동차 기업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인삼을 버려야 주가가 오른다. 한 외국계 사모펀드의 주주 제안에 오늘 KTNG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국인삼공사가 기업 가치에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인데 과거 기업 사냥꾼의 사례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증권업계는 이번엔 다르다는 반응입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플래시라이트 캐피털 파트너스의 제안은 관련형 전자담배를 키울 것, 한국인삼공사의 독립, 비핵심 사업 정리 등 5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단기간 2배, 길게는 5배 이상의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KT&G 담배 사업부 기업 가치만 11조 5천억 원으로 평가되는데 시가총액은 9조 8천억 원으로 이를 밑돕니다. 올해 상반기 KGC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반토막이 나면서 전체 실적을 깎아내렸는데 분리주장이 나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난 2분기 기준 KT&G의 건강기능 사업 매출은 전체의 5분의 1 정도로 2020년 1분기 이후 10개 분기 연속 역성장 상태입니다. 인삼과 담배가 주요 소비자나 유통 방식, 마케팅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사업인 만큼 각자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조언도 일적 분할 주장에 힘을 싣습니다. KT&G는 주주들과 소통하며 합리적인 의견 제시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서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입니다. 인상검사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 등 투자자들은 2006년 KT&G에 인삼공사 매각과 부동산 처분 등을 요구하며 지분 확보에 나선 바 있습니다. KT&G 주식을 사들이던 아이칸 연합은 1년 만에 700만 주 가까이를 팔아치우며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겼는데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증권업계는 지금 상황이 그때와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착한 행동주의를 앞세운 FCP의 목표는 기업 가치 올리기인데다 KT&G와 우호적인 관계임을 근거로 듭니다. 나아가 실제로 인삼 사업이 독립하면 주주 가치 올리기에 보탬이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인삼공사가 KT&G의 본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에 좀 차이가 있거든요. 큰 틀에서는 인삼 분리하고 H&B 쪽에 역량 집중해서 ROE 끌어올리고 남는 캐시 다 환원해라. 약간 이런 스탠스 같거든요. 오늘 KT&G는 2020년 2월 이후 9만 원대의 거래를 마쳤는데 주주 제한만으로도 주가가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여기어때 야놀자 같은 국내 온라인 숙박 플랫폼들이 해외여행 사업으로 공격적인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저가 보상제와 라이브 커머스 마케팅을 주 무기로 내걸었는데 젊은 세대로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기성 여행업계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국내 여행 수요가 늘면서 몸집을 키워온 국내 대표 OTA 야놀자와 여기어때. 숙박 예약 서비스를 넘어 교통, 레저, 티켓 등 여행의 전반적인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지난해 두 플랫폼의 연간 거래액은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들 두 회사는 올해 4월 거리두기 해제를 기점으로 해외 여행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먼저 여기어때는 오늘 창사 이래 첫 기자간담회까지 열며 해외여행 사업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올해 5월 항공권, 7월 해외 숙소 예약 서비스를 공개한 데 이어 항공권과 숙소를 결합한 상품을 기획해서 선보이는 겁니다. 여행 상품을 단순 중개하는 것을 넘어 직접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며 최저가로 상품을 제공하겠다는 설명입니다. 20-30%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어떤 가격 차를 만들어 내고 있어요. 다양한 소싱 철을 활용해가지고 최저가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도록. 여기어때는 현재 일본과 베트남을 중심으로 준비한 120여 개의 상품 수를 연말까지 200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로부터 2조 원을 투자받은 야놀자는 M&A를 통한 해외여행 사업 확대에 나섰습니다. 패키지 상품은 물론 자유여행객을 위한 항공 숙박 전용 상품도 선보였고 지난 7월부터는 매주 2회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해 상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OTA들이 잇따라 해외로 여행 사업을 확장하자 여행업계는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강력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저가 공세에 나선 데다 플랫폼 이용자의 70%가 MZ세대인 등 플랫폼 경쟁력도 크기 때문입니다. 요즘 MZ세대, 알파세대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사실 어디 놀러 갈 때 펜션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과거에 경험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익숙함을 가지고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당연히 일정 부분의 위험 요소라고. 코로나19로 중소형 여행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며 여행 시장이 재편된 가운데 온라인 여행사들의 등장으로 국내 여행 산업은 또 한 번 판도 변화를 겪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은 현재 세계 5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치킨을 튀기고 재활을 돕는 다양한 로봇들이 이미 우리 산업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4대 로봇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입니다. 상자를 차곡차곡 옮기고 이렇게 쌓은 상자를 알아서 운반합니다. 울퉁불퉁한 바닥이나 경사로를 지나도 상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쉴 새 없이 치킨을 튀기지만 인체에 유해한 유증기를 들이마실 걱정도 없습니다. 신체 재활을 돕는 것은 물론 사람을 돌보는 로봇도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게임으로 인지 기능을 높여 치매를 예방하고 사람과 대화로 교감하기도 합니다.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다음에도 같이 노래 부르고 놀아요. 봄이랑 노느라고 지루할 틈이 없다. 저희는 특히 치매 예방과 또 발달장애아를 선별하고 교육하는 로봇을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도 케어를 해주고 또 인지훈련도 같이 하면서 반려로봇 기능을 하는 그런 로봇을 개발해서 지금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 대수는 51만 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시장 규모는 해마다 22%가량 성장해 오는 2027년에는 우리 돈 189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로봇 산업을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산업으로 보고 적극적인 육성 정책을 펼친 결과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세계 4대 로봇 강국을 목표로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로봇 산업은 다 아시다시피 세계 5위에 권에 있습니다. 2024년에는 매출 6.7조 원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식당에서 서빙 로봇을 보는 게 익숙해진 것처럼 로봇과 우리의 삶이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